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포커스 시간에는 김현철 김영삼 기념재단 이사장님 뵙고 여러 가지 최근 전국 현안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싶어서 기념삼 기념재단에 찾아왔습니다. 뭐 최근 대선 전국 발빠르게 많은 부분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김현철 이사장님 최근에 뭐 SNS에 글도 올리고 여러 가지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수 정치에 대한 생각 많이 하셨을 걸로 짐작이 되는데 그런 말씀 포함해서 최근 대선 전국에 대한 어떻게 또 분석 전망을 하고 계신지 등등 좀 말씀 여쭙까 합니다. 예, 김현철 이사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요즘에 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뭐 상당히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님 그 기념 사업하는 그 일에 우선 전념을 거의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사실 기념재단에서 그동안 뭐 여러 일을 많이 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저희 문민정부 30주년 아, 30주년. 예. 아, 그게 작년에 30주년이었었는데 네. 30주년 행사를 상당히 크게 했었죠. 상대하게. 그래서 저희 기념재단 강당에서 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네. 예, 그 행정부 사람들하고 네. 우리 그 문민정부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실 굉장히 성대하게 기념식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문민정부에서 아시다시피 뭐 이루는 이제 개혁들이 혁명과 같은 개혁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뭐 금융실명제나 뭐 하나의 정사 네. 네. 사실 너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묶은 이제 백서 한 권이 없었어요. 아, 그동안에.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뭐 우리 재단 차원에서 한번 좀 엮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1년간에 걸쳐서 네. 책을 2권을 만들었어요. 30주년을 기념을 해가지고. 아, 예. 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뭐 정치권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재단 차원에서 뭐 정치 아카데미 형식으로도 후학들을 좀 양성해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그냥 정치 아카데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진짜 정치를 제대로 네. 입문해서 좀 기초부터 예, 철학까지. 하고자 하는 네. 예,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양성을 좀 하려고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이 도서관, 김영삼 도서관, 이 뭐 건물도 좋고요. 지역민들한테 상당히 좀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이 네. 의미가 좀 큰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우리 동작구에서는 이제 사실 이런 도서관이 네. 예, 우리 김영삼 대통령의 이름으로 된 도서관이 하나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죠. 예, 예. 그렇습니다. 보통 뭐 저도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는데 그냥 이 전직 대통령들 생가 기념하는 이런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시민들과 이렇게 같이 호흡하는 도서관 형식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라는 거 참 의미가 뭐 괜찮지 않나 네, 네.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사장님, 어쨌든 이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이 보수 정치의 지평을 상당히 좀 넓힌 네. 그리고 이제 군부 독재 권위주의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어떤 문민정부의 그런 문을 활짝 열어제친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보수 정치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개혁적인 흐름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또 이 보수 정치권을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 참 아버님이 정치를 하시는 기간이 워낙 오래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54년에 처음 정치를 시작하셔서 네. 뭐 최여소 국회의원으로 시작하셨지 않습니까? 25살. 25살 예. 때. 그렇게 하시고 뭐 사실 뭐 평생을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와 진보를 우리가 이제 나눠서 지금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 뭐 요즘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도 네, 네. 하고, 사실 그 당시에 군부 독재 정권하고 이제 이렇게 투쟁하면서 싸우셨을 때 당시에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없었죠. 예, 예. 말 그대로 뭐 민주와 반민주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정치권을 나눠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신군부가 들어오면서부터 상도동 사람들, 동동 사람들 음. 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부터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그때서부터 좀 나눠졌다. 조금씩 분화되기 시작하고. 분화되기 시작된 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87년 체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만들어졌지만 네. 사실 87년 체제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3당 통합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3당 통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 보수 정치를 새롭게 만드는 네. 하나의 모멘텀이 됐었다. 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3당 통합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민정당, 그다음에 이제 통일민주당, 네. 예, 공화당 이 세 당이 화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했잖아요. 네. 예. 예, 결합을 했는데 그렇게 결합이 되고 난 다음에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뭐 흔히들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다 이렇게 때려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늑대 굴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수구적인 그런 그 세력들을 개혁적인 그런 그 보수 세력으로 이렇게 좀 순화시킨, 네. 변화시킨 예, 예. 그런 그 역할을 촉매제의 역할을 한 것이 됐다. 네. 그래서 보수를 새롭게 만들었다. 예, 결국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만든 것이 이제 문민정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만 네. 어쨌든 87년 체제가 결국 그렇게 해서 시작을 되면서 결국 3당 합당이 이루어졌고 네. 또 3당 합당의 매개체로 말미암아서 문민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다. 네. 근데 결국 3당 합당이라는 것이 없었다면은 저는 3당 합당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이전에 민주 대 반민주의 그런 구도가 결국 군사 독재 정권을 결국 이제 종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온 게 네. 김영삼 대통령인데 그런 87년 체제를 만들어서 바로 그 민주화를 이루어내지를 못했잖아요. 예, 예. 예.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그런 것을 결국은 군부하고 같이 그것도 온건 군부 세력과 같이 역사적인 대타협이라는 형태로 네. 3당 통합을 이뤄냈다는 점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그러니까 혁명적인 어떤 그런 총칼에 의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상호 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정치의 그렇죠. 민주화의 네. 진전을 내부적으로 네. 이뤄낸 사건이다. 예, 그런 역사적인 대타협이 없었으면은 문민정부의 탄생도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예, 예. 예, 그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문민정부가 들어서서도 군부에 대한 그 인식을 심지어 외국의 뭐 미국의 그 유수한 언론들조차도 군부하고 김영삼 씨는 타협을 좀 해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네, 네. 예,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단호하게 전광석화. 예, 예. 뭐 이렇게 하나 그 정치 군인의 그 집합체인 하나를 청산하는 뭐 그런 쾌거도 이뤄냈죠. 네, 예. 예. 지금 현재의 그 국민의힘 어쨌든 보수 세력의 뭐 지금 현재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라고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국민의힘 얘기를 하려면은 네. 사실은 좀 그 이전으로 사실 조금 좀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2016년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는 2016년. 편인데 2016년이라는 그 시기가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네. 이루어진 해인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트럼프 시대가 열리는 때였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있었던 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큰 변혁이 뭐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총선,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 네네.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을 때죠. 그때가 보수와 진보가 1대1로 참 대결을 했었는데 사실 박근혜 후보가 3% 차이로 간신히 이겼어요. 저는 굉장히 그걸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보수 세력이 굉장히 좀 압도하는 우위에 있었는데. 우위에 있었죠. 네. 예, 그리고 그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하더라도 항상 그 과반 이상을 네. 뭐 그때 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탄핵 때에 좀 변수 있을 때하고는 그건 그때 예외로 당시에 하고. 예외로 하더라도 아, 김영삼 대통령이 저 3당 합당 이후에 보수 세력을 가장 지평을 넓힌 이후로 2012년 대선 전국에서 간신히 이긴 이후 2016년 총선이 굉장히 저는 변곡점이 됐다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 총선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일당을 한 겁니다. 네. 한석 차이. 한석 없었죠. 그 기억 예. 하시겠습니다만. 하지만 그 당시 그 야당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그 형제당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형제당인 국민당이 이제 안철수 당이죠. 네. 30석 이상을 얻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두 당이 합하면은 과반 의석을 이미 차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2016년서부터 정치권의 권력의 그 주류 세력이 전 바뀌었다. 진보 우위 구도가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형성되기 그때서부터 시작했다. 형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렇게 되면서부터 2017년 또 이제 탄핵 이후로 개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그런 과격한, 그러니까 그 정말 좀 좋지 못한 과격한 그 좌파 정책만 시행하지 않았었더라면은 진짜 이해찬 총리도 그런 소리 했지만 20년 이상 집권을 했을 것이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마 성립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근데 이제 뭐 문재인 정권에서 엄청난 실수를 한 거죠. 부동산 문제도 컸죠. 아주 잘못된 정책을 펴나가는 바람에 결국은 다시 간신히 그 보수 정권으로 뭐 1%도 안 되는 0.73% 정도로 이제 이겼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상황들은 계속 진보 우위 구도 점점 상황에서 차이가 더 멀어지는 거죠. 차이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2020년 그다음에 2024년 뭐 총선이 점점 차이가 이제는 뭐 그 과반이 아닌 이제 뭐 3분의 2 의석 개헌선을 지키냐 마니냐까지 밀린 거죠. 그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수 정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국힘이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에 만든 보수 정당인 새로운 개혁 정당인 신한국당이 97년도에 사실은 이제 다시 그 정권 재창출을 이루지 못하고 민주당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뭐 개혁 정당으로서 계속 갈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도로민정당으로 저는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97년 이후로. 그 이후로서부터 사양길을 저는 걸어왔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지금 오늘의 시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됐는데 지금 뭐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개헌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저는 우선 그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지만 이제 정당 얘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80년 체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40년 가까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뭐 사실 그 이전에 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87년 체제 전까지만 해도 40년 정도예요. 그 안에 이제 건국도 있었고 이제 산업화도 있었고 민주화도 다 짧은 시간 내에 다 이루어졌지만 87년 체제는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화는.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까지 지금은 이제 선진화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개헌이 뭐 이제는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당면 그 과제인 것처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개헌에 대해서 그렇게
뭐 찬성하는 쪽이 아니에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완벽한 저는 체제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87년은 직선제 체제 아닙니까? 네. 그냥 그 이전에 그 군부 독재 정권을 종식하면서 이제 국민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다는 예? 그런 취지가 가장 강한 이제 그 민주 헌법인데 네. 이제 그 87년 체제를 40년까지 정말 잘 이끌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지 그것을 운영하는 네. 대통령들이 특히 보수 쪽에 있는 그 대통령들이 정말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치가 문제였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수요였다. 있다. 법치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제가 2016년 얘기 잠깐 뭐 꺼낸 네. 이유도 그랬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 시절 때까지만 해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이게 선거제도가 잘못됐다, 권력 구조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네. 예, 지금에 와서야 이제 뭐 특히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워낙 권력을 남용하고 또 기득권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제도적인 장치, 좌파 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바람에 이제 그렇게 더욱더 이런 것이 표출됐습니다만 개헌보다는 저는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것이 저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필요하다. 예, 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그 사당 체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87년 체제 이전에. 네. 근데 사당 체제 당시에 그 87년 체제로 넘어가면서 만든 게 그 소선거구제였습니다. 88년 정초선거 이전에. 그 당시에 저는 참 아쉬운 것이 DJ당인 민주당만 제외하고 나머지 통일민주당, 민정당, 공화당은 전부 다 중대선거구제였어요. 평화민주당 제외하고는 네. 다 그쪽. 근데 평화민주당만은 소선구제였죠. 근데 사실 4당 중에서 3당이 합의를 봐왔으면은 그거 그냥 밀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아버님이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쪽에 그 소선구제를 받아주셨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민주화 세력의 그 통합을 위한 네. 연대와 통합을 위한 그런 그 전제 조건으로 사실은 저 김영삼 대통령이 이걸 합의를 해준 네. 거죠. 네. 저는 그때서부터 사실 소선거구제가 지금 이루어져 왔는데 네. 참 아쉬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로 그때는 정치선거에서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루어졌어야 된다. 아하. 그랬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이렇게 그 의석 비율하고 득표 비율에 엄청난 차이가 네.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오지는 조금 않았을 완화하지 것이다. 않았겠느냐.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의석 비율이나 이제 득표 비율에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 뭐 워낙 김영삼 대통령이나 그 이후에 상황들이 그 뭐 김대중 대통령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총선에서의 득표가 크게 뭐 변화가 많지는 않았던 시절이었죠. 또 확고한 또 기반들을 갖고 계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012년 대선 이후, 네.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총선 예. 때서부터,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이 제가 제일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했는데 을 그때서부터 이제 그 구도가 바뀌었다고 했지 네, 않습니까? 네. 저는 그 당시에 그 우리 보수 정당 쪽에서 선거구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하여간 중대선거구제 쪽으로 바꿨어야 된다. 아하, 제도 자체를. 그렇게 해놓지 못한 상태에서 기득권만 유지하고 가는 바람에 네. 사실은 그것이 이제 좌파 파이가 커져가는 것을 인식을 못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하, 예.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뭐 편차가 지금 너무나 커졌잖아요. 예, 너무나 편차가 커진 상태인데 물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국힘의 지도부들이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선거를 앞두고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펼쳐지면서 더 악화시켰다. 네. 결과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사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이른바 보수 세력은 정치적으로 확실한 소수파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진단하시는 거 네. 아닙니까? 근데 네. 그 속에서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의 지금 이제 대선 펼쳐지고 있는 이 속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의 후보 선출이라든지 국민의힘의 전략이라든지 국민의힘의 현재 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대선판을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고 국민의힘의 경우에 대해서 좀 예. 평가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대선은 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래서 이미 승부가 어느 정도 예, 났다. 승부는 음, 참 그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뭐 그거는 뭐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죠. 네. 예, 이미 이재명 후보의 저는 압승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자초했다라는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이제 뭐 가깝게는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네. 개혁. 망상에 따른 네. 저는 불복 계엄이 음, 1차적인 그런 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그리고 그 이후에 국힘의 지도부의 그 이후에 그 행동이 네. 너무나 잘못 아, 단추를 끼웠다. 음, 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당연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선을 그었어야 되는데 네. 예, 그렇지 못하고 음, 그 이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 당시에 보수정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좀 일찌감치 선을 그었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음,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뭐 후보가 단일화가 안 되고 좀 분열이 된 상태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표보다 그 당시 후보보다는 사실 홍준표라든가 다 합쳐서 예, 다른 다 후보들이 합쳐서 합쳤을 때 후보들이 더 많았죠. 좀 많았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때는 일찌감치 박근혜 대통령하고 선을 걷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도 지금 저 국힘의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조차도 윤석열 그 대통령의 괴를 저는 아직도 같이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이거는 선거에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뭐 없었던 거 아니냐. 아하. 이번 선거 대선의 구도 자체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로 계속 좀 굳어져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구도가 유지되고 있고 그랬을 때 결과는 뻔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선 때도 사실은 선을 일찍 걷었으면 후보로 나온 그 국힘의 후보들이 찬탄 반탄의 형태로 저 경선 구도를 끌고 갈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거기서는 진짜 자신의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이미 그 프레임 자체가 국힘의 지도부 자체가 뭐 친윤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다 보니까 네. 이게 계속적으로 찬탄 반탄의 그 후보들이 나와서 네. 얘기하는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네, 네. 두 사람의 대결. 그러니까 찬탄과 반탄의 후보처럼 돼버렸어요. 그리고 결국 반탄 후보가 이긴 것처럼 됐지 않습니까? 네. 전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국힘은 대선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네, 네. 네, 이미 그렇게 판 자체가 그렇게 짜여졌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승부도 결과가 뻔하지 않겠느냐. 예, 뭐 저는 김문수 후보가 최종 그 후보가 되면서부터 이것은 뭐 선거는 해보나 마나한 선거가 됐다. 네. 예, 그래서 또 김문수 후보 자신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과감한 절연을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일반 우리가 보수라고 얘기하더라도 이제 중도 보수도 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중도를 빼고 그냥 중도 보수 쪽 사람들조차도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됐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고, 뭐 제 자신도 스스로 중도 보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미
정말 기울어진 선거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들 생각을 말씀을 하고 있죠. 하시는군요. 예. SNS에 이사장님 글 뭐 올리시면서 결국 국민의힘이 이런 상태라면 나중에 그 예전에 TK 자민련처럼 될 거다. 네, 예.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네네. 저는 뭐 그게 과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도 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이후, 네. 그리고 엄청난 뭐 개혁들을 다 김영삼 대통령이 이루고 네. 보수 대개혁을 다 만들었었는데 결국 97년 대선에서 패배를 하고. 장출을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의 그 정당의 형태나 모습이 오히려 보수 혁신 쪽으로 계속 진행돼 나갔어야 되는데 아. 그러지 못하고 그 기권을 그냥. 예. 예, 수구적인 형태로 돌아가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민정당으로 돌아갔다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예. 지금도 마찬가지다. 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이제 뭐 좀 더 보수의 지평이 훨씬 좁아졌다.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음. 영남권 특히 TK 쪽으로 갇혀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 아니냐. 네. 그렇다면은 이제 뭐 TK 자민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이번 대선 결과는 뭐 호남과 수도권은 뭐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사실 이 영남권조차도 지금 현재 뭐 여론조사 결과들도 현재까지는 그렇긴 합니다만 뭐 PK는 말할 것도 없고 PK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뒤집어진 결과도 나와 있던데 네. TK조차도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겨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렇죠. 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의 한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김문수 후보는 60% 정도 뭐 40%대 TK에서는 예, TK에서 뭐 한 60%를 가져가면은 잘 가져가는 일인데 과연 그렇게 될까 싶을 정도로 네, 네. 이번에 영남권조차도 상당히 표를 얻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참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제 문민정부 시절에 특히 96년 15대 총선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홍준표 전 시장이라든지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호 지금 민주화 기념사업회 이사장 뭐 이우재 전 의원 등등 이른바 이제 노동운동을 했던 인물들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좀 뭐 개혁적인 흐름 이런 걸로 그때 가져가서 어렵게 어쨌든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흐름들이 말씀하신 대로 97년 대선 패배 이후에 도로 민정당으로 가는 수구적인 흐름이 쭉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결과가 지금의 국민의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원인이 왜 보수 세력이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냥 합리적인 선이 아니라 상당히 극우적으로까지 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그렇게 된 것일까? 그걸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는 지금 사실 보수 우리 정당뿐만 아니라 사실 그 지금 야당 민주당도 같은 저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소위 말하면은 기득권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 기득권, 호남 기득권. 뭐 그것은 거의 뭐 전 비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보수를 얘기할 때는 이제 영남 기득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영남 기득권 중에서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만 해도 전국 정당 형태로 진행이 되어 온 거죠. 특정 지역이 아니라 사실 뭐 기반은 PK 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통일민주당 시절서부터 그랬습니다만 사실 전국 정당화 돼 있는 정당이었어요. 제일 바람직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힘이나 지금 현재의 민주당은 아직도 지역적인 정당의 틀 안에 갇혀 있다. 특히 지금 국힘 같은 경우에는 TK를 중심으로 기득권의 그 정당의 모습을 강하게 띄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과거의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뭐 후예라고 표현을 하면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통을 이어온 그런 분들이
많이 포진돼 있는 결국 TK 중심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인물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네. 그 지역 출신들 정당의 이름은 바뀌어도 아하. 보수 정당이 계속 이어져 나갔다고 했지만 네. 저는 굉장히 수구 형태를 많이 띄었다. TK 중심의 어떤 주류 기득권이 국민의힘 보수 계열의 패권을 차지하면서 그것이 굉장히 그 개혁 성향을 띈 것이 아닌 정반대 수구 형태로 이것이 자리 잡으면서 점점 그 입지가 좁아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재의 국힘 모습이 된 것이다. 네. 역으로 생각하면 이사장님 말씀은 국민의힘이 이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TK 중심의 기득권 이것을 벗어 던져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준석 후보에게 지지를 네, 그 표명을 하셨죠. 한 이유도 네. 이준석 후보가 뭐 제가 이번에 꼭 당선될 것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것은 아닙니다. 네. 예. 저는 대선 이후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뿐만이 아니고 사실 지금 국힘에도 잘 아시다시피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나 네.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뭐 저는 그 한동훈 후보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네. 뭐 그밖에 뭐 유승민 네. 뭐 이런 인물들이 뭐 그래도 있으면서 또 특히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서울의 김재석 의원이라든가 예. 사실 사지에서 살아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뭐 젊음도 있었지만 그만큼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고 그것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96년 신한국당 때 민중당 좌파인 민주당 세력을 끌어들였을 때 다 그 당선시킬 수 있었던 네. 그런 거와 아주 유사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뭐 국힘은 저는 물론 대선 이후에는 전 해체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해체돼야 된다. 네. 계속적으로 국힘을 가지고 끌고 가서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보수 세력의 미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보수 대개조 형태로 가지 않는 한 아마 그 보수가 다시 권력을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그 이후에 이제 개혁 보수 세력들이 재편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하여간 그런 그 인물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준석이라는 뭐 특정인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새로운 보수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룹들이 그렇습니다. 보수 개조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면 결국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이런 이른바 지금 이사장님이 보시는 보수 세력 내의 개혁적인 인물들이 하나로 뭉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이런 걸 틀을 넘어서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존 국힘을 중심으로 한 정당을 이제 한마디로 깨부시고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의 미래는 없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뭐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뭐 이준석 후보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이 40대 기술론 이것에 대해서 좀 박수를 보내는 그런 입장이시죠? 뭐 사실 아시다시피 아버님도 40대 기술론을 과거에 이제 재창도 하셨습니다만 그 당시의 40대 기술론과 뭐 지금의 40대 기술론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아버님이 제창하셨던 그 40대 기술원의 시대는 1969년, 70년 대선을 앞두고 정말 너무나 노회한 그런 그 야당 입장을 정말 새롭게 한번 바꿔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들고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실 기성 정치권에 있는 좀 연배가 있는 정치인들이
구상유치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네. 이것을 좀 폄하를 했죠. 폄하를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40대 기선을 하면서 김대중 후보도 나오고 후보가 이철석 탄생할 수 후보 있었죠. 나오고 네. 하면서 굉장히 세대 교체에 대한 바람이 거세게 부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네. 그 이후로 이제 상당히 그 야당이 활성화된 거고요.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 바로 저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국힘은 그동안 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용병으로 끌어왔지만 바로 제가 지금 그런 지점도 좀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네, 네. 바로 그 보수정당이 그 자체 내에서 그 정치인들이 네, 키워내고 키워내서 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예, 예. 대통령으로 양성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결국은 내부에서는 그런 그 자생 정치인인 기울 생각을 안 올라오지 하고 못하고 결국 외부에서 이렇게 영입하는 형태. 이번에도 한덕수 권한대행 그 케이스를 그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는 이것은 지금 우리 보수정당이 대단히 중병을 앓고 있다. 아, 대단히 예. 존경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더 이상의 정당 정치로서의 예. 그런 그 기반을 가지고 가는 음. 정당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과감히 해체를 하고 결국은 음. 새로운 보수정당을 의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 저는 이제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이사장님이 그러면 이번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신 것도 뭐 대선에서 꼭 이준석 후보를 응원한 물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은 이준석 후보 같은 그러한 이른바 개혁적인 인물들이 앞으로 보수 정치의 미래를 жил머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힘도 지난번에 경선에서 네. 사실 전 내심 한동훈 후보가 되기를 바랬어요. 네. 한동훈 후보가 뭐 유일무이한 후보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네. 한동훈 후보가 그래도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그 불법 계엄을 할 때에서부터 사실 부각을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목소리를 크게 낸 거 아닙니까? 네, 네. 어찌 보면 이재명 지금 그 당시 대표보다도 더 빠르게 네, 예. 계엄에 반대해가면서 네, 네. 그런 존재감을 좀 부각시키고 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돼 왔고 또 오히려 국힘에서는 지도부에서는 그 반대 행보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괴를 같이 해왔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번에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의 방정식을 만들려고 했다면은 전략적으로라도 한동훈 후보로 냈었어야 된다. 예.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아까 제가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경선 자체가 구도 자체가 당연히 자꾸 그런 식으로 찬탄바탄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한동훈 후보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건 국힘으로서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된 것이고 네. 예, 그래서 뭐 이번 대선이 이제 결국 뭐 이런 형태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아, 예, 예. 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까 이제 이사님도 어쨌든 이번 대선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이사님의 기본적인 생각 이런 건 어떤 겁니까? 이재명 그 후보는 네. 뭐 우리가 흔히 우리 보수 쪽에서도 뭐 얘기를 합니다만 위험한 사고를 가진 그런 정치인, 네. 또 과격한 정치인, 네. 또 상당히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정치인,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차피 이번에 대선에서 이제 저는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과는 또 조금 다른 형태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예. 예, 어떤 근데 형태? 예. 문재인 그 정권 시절에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 탄생하는데 저도 기여한 측면이 없잖아요. 있었지만 네.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전 탈당을 했어요. 지지를 철회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좌파적인 그냥 일반적인 그 진보 정책이 아니라 네. 그런 너무나 과격한 음. 그런 좌파 정책들을 뭐 시행해 나갔고 뭐 소주정이나 네. 뭐 부동산이나 뭐 사실 뭐 엄청난 최저임금제, 뭐 기타 이런. 최저임금제도 그랬었고 네. 소주정도 그랬고 네. 탈원전도 그랬었고 하여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저는 실책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그 좌파 이념에 너무 거기에 빠져서 아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참 좋지 못한 네. 그런 실책들을 해왔다. 음. 결국 그것이 정권이? 다음 대선에 네. 정권을 잃은 결정적인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세 차례, 세 번, 예,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나와 있는데 2017년, 2022년 지금이죠. 네, 네. 근데 많이 지나한 것 같다. 아.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를 음. 봤을 때는 지금 그건 일당 독재예요. 예, 제가 제일 걱정스럽게 아하. 생각하는 부분은 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국회는 장악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 저는 사법권도 이미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지금 민주당 현재 보여주는 좌파 모습이. 쪽으로. 네. 예,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뭐 거기 사법 카르텔 형태가 있잖아요. 네. 오리버 연구원이, 네. 인권 연구원이 뭐 그런 판사들도 좌파 성향의 판사들도 많아지고 있고 심지어 이제 뭐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까지 시킨 내용조차도 네. 예, 그 대법원장을 세상에 청문회 열고 또 뭐 탄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검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지금 벌써 그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전 딴 거보다도 사실 민주주의 핵심은 상권 분립인데 네.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상권을 장악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일당 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하고는 다르게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선거를 물론 뭐 러시아도 뭐 선거는 치르죠. 네. 근데 그러나 그는 일당 독재하에 뭐 그냥 폐쇄된 그런 뭐 체제니까 네. 예. 뭐 차원이 다른 거지만 사실은 지금은 합법을 가장한 어찌 보면 좀 표현하자면은 좀 민주주의 형태는 띄었지만 네. 뭐 그러니까 합법적인 선거를 한 건 맞죠. 그렇죠. 하지만 결과가 정당성은 있지만 예, 있으나 네. 상권을 장악한 상태의 대통령이라면은 저는 일당 독재 체제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 저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권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 지금 후보는 굉장히 탈색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스스로가 뭐 보수의 무슨 중도 보수인 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보여온 행태 자체가 워낙 좌파적인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쳐왔잖아요. 뭐 지금 뭐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고 상법도 마찬가지고 네. 예, 뭐 그것만 봐도 대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워낙 많은 탄핵을 또 해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상권을 사실 이미 오래전서부터 무너뜨려 왔다. 네. 저는 네. 상권 분립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결국 헌법 질서를 많이 어지럽혔다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를 놓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정치의 정치의 혁파가 우선 첫째. 네. 그거는 여야 불문하고 정치 혁파가 좀 꼭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헌법 질서 수호. 예. 이게 시대 정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좀 위험성을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좌파 이념에 매몰된 그런 정책들만 일관되어 왔다면은 그러나 상권을 장악한 상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의 그 위치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개인의 이제 어떤 정책이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 네. 뭐 이것보다도 네, 네. 이미 제도화적으로, 네. 제도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네. 그런 절대 권력의 위치에 올려놨기 때문에 예. 거기서 오는 위험성.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 아,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어쨌든 당선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현실화한다면 그때는 어떤 게 중요해질까요? 그래서 네. 저는 우선 이제 뭐 소수 야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제 2028년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선 내년에는 당장 이제 지자체 선거도 있고 네. 그때서부터 사실 야당은 정말 새로운 야당으로 거듭나서 견제 세력으로서요. 새로운 권력에 대한 거의 견제 세력으로서의 이제 위치를 찾아가야 된다. 예.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그것이 된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럼요. 이게 견제와 균형과 견제 아닙니까? 뭐 민주주의라는 게. 근데 지금은 완전히 뭐 한쪽으로 쏠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하루라도 빨리 보수 정당이 제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 그것도 상당히 그 개혁 마인드가 강한 네, 네. 예. 그런 개혁 보수 정당으로서의 예, 그 위치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집권 여당과 네. 이제 견제나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의 국힘으로서는 그런 부분을 도저히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거기는 뭐 이번 대선의 결과보다는 대선 이후에 당권에 대한 생각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뭐 물씬물씬 듭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갖고서는 국힘이 존재 가치가 저는 뭐 더 이상 없지 않겠는가. 네, 네, 네.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후보, 뭐, 이제 나이 차이가 물론 조금 있긴 하지만, 네네. 이사장님도 보시다시피 어쨌든 두 정치인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좀 이 보수 세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약간 미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앞으로 이제 뭐 서로 조금 잘못 판단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이재명 시대가 이제 열린다면, 네. 이제는 뭐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야당을 전락하는 거니까요. 네, 네.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이제 좌우면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나 네. 한동훈 전 대표나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나 뭐 지금으로서는 좀 발등에 불이 다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이제 뭐 힘을 안 합할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죠. 예.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보수를 이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좀 이제야말로 정권 참신한 그런 청년 정치인들이 대거 많이 진출을 해야 될 것이다. 네.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기성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좀 마중물 역할을 예, 해주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은퇴를 해야 될 정도로 네. 예, 뭐 기성 정치권의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과거에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그 96년 공천이라든지 이 보수 계열에서 대대적으로 혁신적인 공천이 이루어지고 인물들이 영입했을 때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중심 세력이 네.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힘 뭐 개혁신당 다 통틀어서 어쨌든 새로운 보수 세력의 중심을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간다면 그걸 해야 하는 누군가 그 주체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게 보수 세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 중심의 그런 몇 명의 이제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뭐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뭐 정치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체적으로 뭐 참 얘기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가 아, 예. 예, 뭐 이런 쪽에 음, 그 인물들이 좀 후견인 역할들을 자기 좀 해줘야 생각하면서 그렇죠. 아, 예. 그럴 때가 됐다. 그렇죠. 그래야 좀 변화가 있지 네. 않겠느냐. 그리고 또 원로급에서도 사실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그 안을 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좀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예. 예, 그래서 그런 뭐 소장파서부터 그러니까 노장까지 네,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합이 잘만 된다면은 네, 충분히 만들어낼 수도 있을 음, 것이다. 음,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결합이 돼서 만든 신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85년도에. 네, 예, 그때는 뭐 두 분이 워낙 뭐 음, 큰 그 뭐 거산의 역할을 갖고 있었으니까 거목이었으니까 가능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번에 이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좀 보수 내부에서 네, 상당히 그러한 그 기운이 어, 상당히 좀 분출하지 않겠느냐. 부재할 것이다. 음, 전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예, 또 국민적인 기대가 새로운 정치권에 대한 그 새 정치에 대한 그런 염원이 네, 상당히 좀 발현이 될 것이다. 아, 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예, 합니다. 예. 예. 이사님이 지난번에 그 올리신 글 보면은 나도 뭔가 그런 개혁정당을 만드는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맥락으로 좀 읽히던데 어떤 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예,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버님의 기념 사업을 전념하는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저희 재단 차원에서도 그 얘기를 자주 해요. 그러니까 청년 정치인들을 좀 육성하고 네, 양성하고 네, 좀 후견인 역할을 좀 하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재단들도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뭐 정치 아카데미 뭐 형태의 그런 학교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정치 아카데미나 정치 학교가 아닌 그런 이제 청년 정치인들 특화시켜서 네, 청년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육성하고 양성하는 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좀 그 후견인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아, 저는 늘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음, 또 그것을 많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국힘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참 어렵사리 당선된 그 김재섭 네, 네, 의원을 포함해서 김영태 의원도 네, 뭐 그렇고 또 이제 그 외에 뭐 낙선을 했지만 원외 이제 당협위원장으로서 네, 또 그 청년 정치인들이 지금 많이들 있잖아요. 뭐 그런 청년 정치인들하고 제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산행도 다니고 아, 같이 예, 식사도 하고 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국힘 내에서도 천목회라고 해가지고 만들어 와서 네, 그 사람들이 한 30여 명 정도 소장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하고도 음, 제가 자주 이렇게 네, 교류를 합니다. 육성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고 계시군요. 예, 예. 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세력들이 아마 새로운 보수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런 어쨌든 큰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네요. 네, 네. 이번 대선에 혹시 이사장님 뭐 이재명 후보나 아니면은 뭐 이준석 후보나 어떤 쪽에서 직접적으로 좀 뭐 도와달라든지 그런 요청이 혹시 받으신 게 있습니까? 그런 요청을 뭐 받은 일도 없고요. 음, 이준석 후보를 제가 지지한 거는 이준석 후보하고 사전에 뭐 제가 그 얘기가 돼서 제가 지지한 것도 아니고요. 네네. 이거는 제가 일방적으로 지지를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도 상당히 이번에 놀랐어요. 예. 그래갖고 바로 제가 지지한 날 바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네, SNS에도 올렸더라고요. 바로 올리고. 네. 예.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저희 김영삼 도서관에 찾아와서 같이 그 토론회도 하고 예. 예, 뭐 본인의 그 유튜브 방송에도 제가 네. 뭐 같이 나간 적도 있었는데 아, 예. 그렇게 하면서 교류는 해왔죠. 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는 뭐 다른 후보는 밀만한 사람이 아, 뭐
없더라고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보수의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김문수 후보를 인간 김문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국힘 전체를 생각하는 거니까 저는 지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후보가 됐으면은 조금 저는 아마 고민을- 적극적으로 제가 지지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렇군요. 어쨌든 보수 세력의 거듭남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예. 그것을 위해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하나 좀 더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선거구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개헌 얘기하고 이제 뭐 맞물려서 가는 얘기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서 개헌이 급한 것이 아니다. 제 입장에서는 80년 체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체의 문제였지 뭐 제도의 그 문제는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재앙적 대통령 뭐 지금 이제 와갖고는 재앙적인 국회 권력이 뭐 이제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그것을 개헌을 통해서 지금 뭐 이재명 후보도 뭐 개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연임제 그리고 뭐 지금 기존 정치권에 나와 있는 개헌의 안들이 뭐 중구난방식으로 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 어떤 것도 사실 지금 현재 권력이나 현재 그 어떤 그 정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대안으로서만 그 일부 그 개헌에 대한 내용으로 좀 나올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만약에 새로운 개헌 내용이라고 했을 때 가장 올바른 체제가 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정부는 거부권 행사하고 입법부에서는 끊임없이 결국 탄핵을 하고 뭐 이런 것에 반복이 되고 왔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상당히 균형된 의석 비율이었었으면은 이렇게 안 됐겠죠. 그렇죠. 그런 고민 자체가 필요 없죠. 그렇다면 또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선거구제를 당장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소선구제를. 그게 제일 합리적인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 하도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중대선거구제는 그냥 일방적으로 독재 정권의 그 도구로서 당선시키는 걸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의 그 머릿속에는 중대선거구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제도인 것처럼 생각이 과거 내각제랑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죠. 근데 사실은 중대선거구제를 빨리 하루라도 바꿔야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이제 다당제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저는 새로운 정치 실험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고 봐요. 갈등도 좀 줄이고 맞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도 그리고 대화 타협을 서로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가 4당 체제 때도 결국 그때가 합의돼서 처리된 게 많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합집산을 서로 하면서 합종 연행을 하면서도 결국은 3당 통합이 된 것도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정당끼리 또 이합집산이 된 거지만 그렇게 하면서 이 정당 정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그것을 바꿔 나가려면은 이제 지금 너무 경직되어 있는 상황들을 바꿔 나가려면 우선적으로 저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선거구제 개편이다. 그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으신 거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사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보수 세력 내에서 이제 이른바 보수 단일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는 절대 안 한다고 하고 있고 이 보수 단일화 현재 흐름 속에서 그걸 보는 이사님 시각은 어떤 건가요? 뭐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단일화라는 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우선 상대방하고 그 상대방의 지지율을 놓고 봤을 때 반대 진영에서 두 사람이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을 때
그게 유효한 형태죠. 예, 효과가 있는 효과가 있는 거 실질적으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 파이 자체가 음, 워낙 차이가 크면은 두 사람이 다 힘을 합해도 상대 후보를 이기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은 네. 단일화는 의미가 없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단일화가 현재로서는 의미가 없다. 예, 현실적으로 봐도 예. 그렇다. 예, 또 그리고 지금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국힘의 네, 지금 네. 상황, 그다음에 저 개혁정 개혁신당. 신당의 상황을 예. 놓고 봤을 때 두 사람이 만약에 단일화를 했다. 네.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그 세력, 만약 10%라고 하자고요. 네. 10%다 절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저는 한 3% 올까요? 네. 나머지 뭐 7%다 음. 뭐 다른 데로 간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이재명 후보한테도 갈 수 있다 네,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리고 사표가 되거나 음. 기권하거나. 예, 예. 그러니까 단일화 효과가 그만큼 없을 것이다라고 저는 네, 봅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가정들을 많이 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합니다만 저는 우선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50% 정도가 거의 도달해 네. 돼 있다. 네. 뭐 조사 기관마다 뭐 결과는 다르긴 합니다만 좀 큰 차이 없이 되게 그 언저리에 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40%대를 이미 이제 50%대로 가고 있다. 그럼 그 기존 50을 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 김문수 후보가 40%를 넘어야지만 최소한 네. 단일화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전 그것조차도 그 두 사람 간의 제로섬 게임 형태로 갈 텐데 네.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아. 더군다나 이번 조기 대선은 워낙 짧은 시간이고 이제 남은 시간도 열흘밖에 없어요. 예, 예.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TV 토론이 이제 2번 남았긴 했지만 네. TV 토론을 계속 하면은 저는 이준석 후보한테는 조금 도움이 될 거라 봐요. 워낙 또 말을 잘하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 대화에 좀 상당히 능숙하죠. 익숙하잖아요. 예, 예. 근데 다른 후보들은 이미 또 지지에 대한 것을 이미 다 굳혀놓은 상태에서 유권자들이 예. 있기 때문에 TV 토론이 그렇게 큰 변수가 될 것 같지가 않다. 이제 과거에 뭐 케네디와 닉슨과의 같은 그런 엄청난 그 변화는 생길 가능성이 없다. 없다. 그래서 단일화 자체가 지금 저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결국 현재의 판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크고 이재명 후보의 그런 현재 우위 구도가 끝까지 유지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사실 뭐 좀 기대를 하는 거는 전 차라리 이준석 후보가 다음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숫자는 두 자릿수 숫자는 득표를 하는 득표를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예, 여기서 그냥 뭐 7, 8% 정도 예. 선에서 예. 끝난다든가 이러면은 그 다음 보수 재편하는데 그 있어서도 어쨌든 조금 예.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 가야 되는 예, 게 좋겠다. 예. 무조건 두 자릿수. 예, 가 그 정도는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10%는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론조사 기관에서 했던 것들 관련된 하나 더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 조사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이제 8% 정도, 네. 김문수 후보는 13% 정도. 그런데 이준석 후보 지지층은 45%가 나와요. 45.7%인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그 지지층을 얼마나 잘 로열티를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 후보도 시간이 사실 뭐 많은 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밴드웨건 이펙트하고 이제 언더독 네. 이펙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쪽은 이준석 후보는 당선될 가능성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없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가 좀 언더독 이펙트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거기에
지지를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자기 표가 되기를 싫은 그 심리가 작용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이재명 후보한테 너무 밴드웨건 이펙트가 그러니까 대세론이죠. 네. 대세론 형태로 예. 저는 가고 있다고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전 그게 참 답답한데 음. 뭐 국민들의 선택이 그렇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도 좌파뿐만 아니라 중도 우파, 중도 보수까지도 이재명 후보에게 좀 간다는 느낌이 제가 많이 들어요. 예, 예. 뭐, 어쨌든, 국민의힘 또 개혁신당 전직 의원들이나 이쪽에서 계속 지지 선언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예, 그러한 어떤 흐름들이죠. 하여튼, 이사장님 보시기에는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네, 뭐, 지금 그 대선에 대해서는 참, 오히려 대선 이후를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지금 너무 참, 뭐 1위 후보다 보니까 뭐 굉장히 여유 있게 좀 유세를 다니고 있고 또 그 방송 토론에서도 제가 보면서도 네. 참 기가 막히던데 자신의 칼날을 예. 전혀 드러내놓지 않고 예. 상당히 그러니까 발톱을 숨기고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굉장히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뭐 결국 뭐 어떤 형태로 네. 통치를 하게 될지 예. 굉장히 참 거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으신 거고.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예. 그것을 또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이제 똑바로 서야 된다. 그렇죠. 예, 하루라도 빨리 저는 보수가 재건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거기에 나의 역할이 있으면 나도 돕겠다. 돕겠다. 예. 그 말씀이시네요. 혹시 뭐 이사장님 제가 안 여쭤봤는데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저희 지금 이번에 재단에서 네. 올해가 아버님 10주년이에요. 네. 예, 10주년이어가지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모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이번에 엽니다. 아, 예. 예, 조선일보하고 공동 주최로. 예. 예, 그래서 세미나 제목이 뭐냐면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네.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 민주화 대통령 김영삼, 아하, 예. 그리고 선진화. 뭐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페북에도 자주 언급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 건국이나 산업화나 민주화는 다 우리 보수 쪽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의 대통령이 참 우리가 보수 입장에서는 보면 정말 자랑스러운 대통령인데 네. 보수의 참 어찌 보면은 산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참 보수가 이렇게 지금 형편없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번에 세미나의 그런 그 주제도 그렇게 정하면서 이제 우리 보수만이라도 좀 제대로 한번 좀 통합을 좀 해보자. 네. 지금까지는 이승만 대통령 따로, 박정희 대통령 따로, 김영삼 대통령 따로였죠. 네. 예. 왜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쿠데타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좀 부정한 거고 또 김영삼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계속 싸워왔던 거 아닙니까? 네. 민주대 반민주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보수의 틀에 있다고 하지만 2017년에 가서야 홍준표 대표가 세 분의 사진을 걸었어요. 원래는 두 분밖에 없었어요. 이승만, 박정희. 예.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와서 예. 아버님 사진을 좀 달라. 그래서 2017년에 와서야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이 걸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 분의 사진이 그때 걸린 거예요. 다 같이. 그래서 제가 보수가 정말 이제 새로 태어나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과거서부터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겠다.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세미나를 제가 주제를 그렇게 잡았어요. 예. 10차례 세미나를 합니다. 아, 그래서 한번 많이 하네요. 예, 6월서부터 10월까지 예. 그러니까 5차례 하는데 한 번 할 때 이제 주제를 2개를 하니까 아, 그래서 하여간 거기에도 좀 관심을 좀 예.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삼 기념재단 이사장 맡고 계신 김현철 이사장님 통해서 보수 세력에 대한 진단 그리고 현재 대선 전국을 보는 시각, 대선 이후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 말씀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장시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